네, 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백과사전, 오늘은 경기도에서 이재정 교육감 시절에 추진했던 꿈의 학교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꿈의 학교가 사실 이제 학생들의 꿈과 관련해서, 꿈과 진로 관련해서 대안을 좀 모색했던,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교육감이 좀 바뀌면서 임대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많이 변질이 됐고 자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새롭게 이제 또 교육감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돼 있는데, 꿈의 학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경기 교육감뿐만 아니라 여러 17개 시도에서 이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계실 텐데, 꿈의 학교의 그 정신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각 시도의 특성에 맞게 꿈의 학교를 또 그때 이재정 교육감 시절에 했던 것들을 되새겨보면서 좀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이제 꿈의 학교를 해봤던 운영자 한 분을 좀 모시고, 또 성기선 교수님이 또 만물 박사 아닙니까? 이것저것 손 안 대온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교수님 잘 계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교육답게 성기선 교수입니다. 오늘 꿈의 학교는 제가 여러 가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손 댔습니까? 아, 손댄 정도가 아니라 네. 꿈의 학교 시조세. 야, 시주세요. 네, 꿈의 학교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네. 지원했던 네. 2015년부터 이 네. 꿈의 학교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꿈의 이거 학교에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저를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를 빼고는 꿈의 학교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이름조차도 제가 장명을 했습니다. 아니, 모든 걸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들이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 부분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오은경 전 그 포천의 꿈의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운영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마을 활동가, 그리고 현재는 포천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입후보 오은경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꿈의 학교에 대해서 말하고 또 미래의 길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오늘 참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생한 사례들을 좀 예, 들려주시겠네요. 예, 예. 실질적으로 해봤으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꿈의 학교는 아까 제가 뭐 강조했는데 2015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들이 어려운 숙제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손대고 있잖아요. 이 망국적인 문제 하나는 서울공화국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5급 3특 문제에서 예. 지역을 살리는 문제, 지역 통합 문제, 그래서 서울공화국 문제를 정면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손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손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신 이후에 집권 중반기에는 좀 교육 문제를 꼭 한번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대단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교육 백과사전은 볼 날이 올 거다.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볼 날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교육 백과사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부실 날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이 학벌서에 이 서열화된 이 입시 경쟁, 이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우리 또 인재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삐뚤어진 왜곡화된 이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AI 시대에 우리가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거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3의 어젠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거기에는 학벌 문제 플러스해서 예. 정말 민생 중에서 민생인 사교육 문제를 이 사교육 문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를 대통령 의제, 대통령 아젠다로 딱 잡았을 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요, 사실. 그래서 부동산 다음에는 교육 문제다. 이런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 의제로 이 문제를 풀게끔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 아이고,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교육을 줄이는데 이 꿈의 학교가 또 어떻게 관련될지. 아, 그것도 우리 있네. 학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교육 대전환 얘기하잖아요. 네. 그 대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꿈의 학교입니다. 그렇죠. 꿈의 그리고 학교. 생각해보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에 도움을 못 받고
사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네. 대학을 입학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꿈의 학교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어. 사실 넓게 보면. 아,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던 시대 이것은 사실은 이제는 끝났다. 교육은 정말 우리 삶과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누구나가 참여하고 거기서 학생들은 성장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개념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면은 그 선두주자의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꿈의 학교가 단순히 학교만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 마을, 지역이 함께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좀 첫 번째 걸 띄워주시면은 이 꿈의 학교를 제가 기획했던 게 90년 말 네. 97년도에 제가 덴마크에 출장을 갔는데 네. 그 여기도 제가 자료에도 설명을 해놨지만은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캠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형 꿈의 학교라고 이게 처음에 2014년도에 그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러면 이재정 예. 경기 교육감 후보 시절에 예, 예. 저렇게 공약을 냈군요. 저게 이제 그때 제가 저 정책 공약을 담당했는데 경기형 꿈의 학교 운영이라고 나오죠. 아, 그러니까 꿈꾸는 학교 이렇게 표현 처음엔 저렇게 돼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꿈꾸는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꿈을 꾸면은 잠을 자야 꿈을 꾸니까 이 잠자는 교육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아이들이 마음껏 여기 보면은 마음껏 그 상상하고 또 거침없이 도전하라 이런 정신으로 이 꿈의 학교를 지금 그 운영을 하자 해서 구구절절히 무슨 덴마크의 청소년을 위한 시민대학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래서 이건 드림스쿨입니다. 그랬더만은 아, 드림스쿨. 예, 그게 꿈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대개 이 유럽을 나가 보면은 아이들이 학원 다니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방과후 애프터 스콜레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지역사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방과후도 없고 전부 다 학원 가서 밤 11시까지 입시에 시달려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런 모습에 새로운 정말 당차게 꿈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경기 꿈의 학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한 영역인데 학교가 못했던 거 그것을 지역에 있는 마을과 함께 한다. 마을의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우수한 문화예술, 과학, 이 인문학 이쪽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교육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갔고 점차 나중에 학생 주도형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가서는 뭐 협동조합 주도형으로 가려고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15년부터 22년까지니까 한 7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처음에 한 100여 개 학교를 지정했다가 나중에 22년도에는 2,000개가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변화를 보여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조새. 이게 처음에 이거를 그 공약화한 게 성 교수님이다. 뭐 제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또 현장의 요구와 또 아주 잘 매치가 되어서 정말 지역에서 환호를 했고 거기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엄청난 경험들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렘과 희망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공유학교로 와서 그 정신들이 많이 상쇄돼 버리면서 임대교육감 시절에.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죠. 네, 뭐. 대단히 비교를 이제 한번 어려운 해보고.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은경 선생님, 그러면 네. 이 꿈의 학교를 이제 각 그 지역별로 이제 이 적용을 많이 해봤을 텐데 이 어떤 부분들을 이 중시를 했습니까? 꿈의 학교에서는? 꿈의 학교에 이제 자리를 잡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네. 첫째로 학생 주도형이에요. 기존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하지만 꿈의 학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또 수업 내용도 본인들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운영진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교과 과정을 또 수정도 하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진행하는 게 큰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마을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지역 예술가 또 농업인
또 여러 가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나는 정점이 바로 꿈의 학교의 자리였고 그러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적용이 됐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학년 구분 없이 네, 없이? 네, 네.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을과의 연결점, 그다음에 마을과의 어른들과의 소통도 해보고 그들이 또 가르쳐주고 또 마을은 어떤 생각을 또 저는 그 마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내가 농업인이고 내가 뭘 만드는 어떤 공장의 사장님일지라도 나도 교사가 될 수 있구나. 그다음에 그 영역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면 중점이 제가 있었어요. 이제 잘 모르니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가 있으면 꿈의 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 그 각 반에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해보는 겁니까? 아, 우선은 이제 공모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이 수업을 하고 싶은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선정이 되고요. 그 선정된 꿈의 학교를 아이들한테 다 공유를 해서 이제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만. 예. 신청을 받는군요, 따로.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됐었죠. 그럼 보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참여율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예. 퍼센트를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에서 그래도 한 30% 정도 예, 참여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예. 주말에 또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통 문제 그다음에 그 공간이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바깥에 그러니까 학교 밖에 공간들이 많이 예.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교통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긴 지역에 했었죠. 이제 시민단체도 있고 다양한 활동하는 그렇죠. 지역사회 활동가 그런 공간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같이 만나서 그 뭐 프로그램도 네.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발성과 다양성은 당연히 있고요. 뭐 한 가지만 하지 않았으니까요. 5만 가지 학교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뭐 다양성 환경, 생태, 뭐 역사 뭐 다 있었겠네요. 네, 농사도 짓고요.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뮤지컬도 네. 있고 너무 저 다양했어요. 출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 다 총괄하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경험한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뭐 이게 정규 과정에 뭔가 도움이 되나요? 그게 맹점이고 단점인데요. 네. 그게 연결점이 없었어요. 아, 근데 근데 딱- 개인의 그냥 관심거리로 되는 네, 거군요. 그다음에 근데 한 가지는 있었죠. 대학에 갈 때 생기부에 한 줄 정도, 예, 한 줄 정도만 이런 이러한 꿈의 꿈의 학교를 참여했다. 참여했다. 예, 요 정도 그게 좀 아쉽긴 했었죠. 그래도 본인이 관심사 가진 영역에 있어서 어쨌든 흥미 유발. 그럼요. 그리고 전문성을 좀 키우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측면의 사실은 장점이 있었겠네요. 그 학교 교육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예체능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되게 학교 수업은 팽개치고 어디 학원 가서 수업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관련된 수업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는 대단히 그 중요한 기회고 또 지역 사회에 그런 자기가 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다른 데 가서 찾아갈 정도로 지난번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승마 꿈의 학교. 그럼 그러니까 말을 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말을 통해서 힐링하고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경찰이 입회하에 추첨까지 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애들이 되게 사춘기 시절에 그렇죠. 삐뚤어질 수가 있잖아. 네, 근데 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봤던 그 기억 중에서 저 광주 하남 쪽에서 소위 말해서 소외 계층의 아이들 뭐 조선 부모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뮤지컬 꿈의 학교에 집합했는데 예. 다들 뭐 눈동자도 그냥 흐릿하고 그냥 힘도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뮤지컬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기획하고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 짜고 학생들이 작곡하고 안무까지 해요. 예. 나중에 한 6개월 후 지나서 예. 발표회를 하는데 가봤는데 제가 눈물을 다 흘렸어요. 와. 아이들이 펄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뭐 저 어물전에 그 죽어 있는 고등어가 아니라 동해안에서 그 심해에서 뛰어노는 펄펄한 고등어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기회를 주면은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과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야, 그걸 학교가 해줬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였어요. 예를 들면
역사 모임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네, 그럼요. 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댄스 동아리 뭐 이런 아, 것도 있을 것 그것도 같고 당연히 있었고요. 있을 것 네, 같고. 그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0개 안에는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그러니까 다 있다는 있을 것 거예요. 같아. 그 과학에 대한 거, 인문학에 대한 거, 지역사회에 대한 거, 생물에 대한 거, 뭐 미술, 음악, 체육. 자, 사실은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도대체 소외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교육청이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 그런 취지였는데 그럼 주로 주말에 한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학교 단위가 아니라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지역 단위로 많이 움직였겠네요. 학교 단위로 거의 안 학교 되고 단위는 안 아니에요. 되겠어요. 묶여서 그렇죠, 움직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포천 관내 아이들이 막 섞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 네, 그런 그러니까 뭐 취미는 저학년이 더 소질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영역에서 서로 네.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니까. 상호 학습이 이 학년에 관계없이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선배 후배가 생기게 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면서 또 자기도 배우고. 아니 원래 영화 모임 뭐 이런 오타쿠들 있잖아. 더 잘 알아. 더 잘 알죠. 저학년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난번에 저기 저 헤일이 그 마을 가서 네. 그 마을 촌장님도 그 꿈의 학교를 참여했었는데 그 네.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좋았다고. 거기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다 참여하고 어쩌면 이게 무슨 참여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주는 돈은 운영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같이 이 협업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너무 감동스럽고 야.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 취지가 이런 취지로 원래는 도입한 건데 네, 네, 원래 네. 노무현 정부 때 방과후 학교는 맞아요. 그런 취지 네. 그렇잖아요. 방과후에 지역사회가 결합돼서 지역사회 인재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방과후 학교 때 문해체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해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 학원하고 무슨 연결해서 그냥 좀 아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꿈의 학교는 처음에는 입시 위주의 시험 공부 위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생 주도형으로 해라. 또 현장에 있는 현지 교사들 참여하지 마라. 왜냐? 여기 또 다른 업무가 과정되면은 그것에 대한 강점보다 약점 때문에 진척이 어렵다. 그래서 마을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라. 그리고 사실은 실패해도 좋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산을 주고 뭘 했는데 성공하는 사례들 가지고 막 칭찬하는데 실패한 것을 또 꾸짖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그 열려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철학이 대단히 우수했고 그게 마지막 2,000개까지 늘어나는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되고. 네. 오은경 선생님이 이게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뭡니까?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학교 수업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고 편안하고 아이들이 서스럼 없이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요. 일단 얼굴이 밝을 것 같아. 네, 너무 밝아요. 예, 즐겁게 참여할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이제 운영을 한 꿈의 학교는 드림 스케치 꿈의 학교였어요. 제가 교육공동체를 만들면서 교육문화 골목을 만들었었어요. 그 골목 안에서 그 운영을 한 그 꿈의 학교가 드림 스케치였는데요. 그 드림 스케치에서 저희가 제일 큰 성과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미술을 배워요. 뭐 조각, 판화, 대생. 뭐 수채화 이런 것도 배우는 걸 전체를 배운 다음에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건데 2회차 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공교육의 선생님이시죠.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이 한탄강에 여기 포천에 한탄강이 있거든요. 한탄강에 대한 동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사파를 그려달라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골목이 이제 문화예술 쪽이고 예술가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 보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근데 그때 시기가 꿈의 학교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커리큘럼을 다 짜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생님께 이걸로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라 아이들 책이니까 아이들이 사파를 그리는 게 어때요? 선생님 그랬더니 흔쾌히 그게 가능할까요? 하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꿈의 학교 커리큘럼을 완전히 360도 바꿔버렸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꿈의 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조형물 무대를요 이렇게 60cm
가로 60cm, 세로 50cm 해가지고 무대를 15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가죽공예, 한지공예 이런 거 했던 거를 완전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파 배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파 배경으로 활용을 했고 동화책이 나왔고 그게 졸업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걸 이대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년 동안 아이들이 수고롭게 만든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질공원센터 한단간 지질공원센터의 유네스코 등재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걸 결과물로 이거를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해서 찾아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도 했고 영문판, 한글판을 다시 재판을 해서 그 책을 출간했어요. 이야, 그 아이들 너무 기뻐했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컷을 그 전시관에 다 붙였고요. 맨 뒤에는 작가 이름으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야. 와, 작가들. 네. 야. 그게 4년 동안 전시를 했어요. 그 공간에서. 그 아이들은 컸는데도 그걸 그러니까. 보러 다녀요. 그 후배들이 그 꿈의 학교 계속 이어지길 바라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야.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사실은 그 좀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 기도를 하려고 했던 친구가 글을 잘 썼던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이 드림 스케치를 졸업한 친구예요. 그런데 생각에 그 책 만들었던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집을 만들었어요. 1인 시집을. 그래서 그걸 발간하면서 치유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절 찾아와서 해줬던 친구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깊게 그 아이들한테 큰 경험이 됐는지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이고. 네. 이게 지역에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에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전문가이면서 은퇴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포진하고 있는데 이들이 결합을 해서 지역의 교육적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되는 그런 구조. 또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만의 적성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자기는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그 경험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는 지금까지는 교육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가르치고 시험 나오는 것만 배우는 이런 구조였다면은 이 꿈의 학교는 그 학습의 그 교육이 아니라 학습으로 이 초점이 이양됐고 학습자 중심이고 그야말로 학습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한 모습이다. 이걸 봤던 것이고 정말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봤던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방식의 교육은 다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그 우리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운영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꿈의 학교를 우리가 살려보고 정신을 이어나가자라는 결의까지 하는 정도로 그랬군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는 이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지금.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다시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 당시에 좀 아쉬웠던 어떤 좀 한계라 할까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좀 한계와 문제점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지속성의 문제예요. 대부분 이제 1년 단위로 꿈의 학교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 1년이라는 거는 공교육에서 이제 프로젝트와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좋긴 하지만 이제 운영진으로 봤을 때는 1년마다 이제 공모사업을 다시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1년마다 받아야 되고. 되니까. 네네. 그런 어떤 지속성이 자꾸 끊긴다라는 부분이었고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육과의 이제 연계성의 문제.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이걸 해왔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좀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공간과 이제 인프라의 제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에 어느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다. 안정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러면 어느 공간은 막 그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렇죠, 제약이 그렇죠. 또 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문제인데 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긴 하지만 이게 다양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마다 좀 소외된 부분들, 그 북부 쪽이나 이런 쪽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운영 역량의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모두가 다 훌륭한 예술가들이 지역마다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좀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제 다섯째는 안정적이지 않은 예산 문제였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 정도에 경기도에서 이 꿈의 학교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하려고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진들이 머리띠를 띠고 으쌰으쌰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와중에 우리 포천 같은 경우는 전 이제 박윤규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경기도 내에서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또 지원을 해 주셨고. 그 당시 포천시장이. 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그 어려운 때에 제가 찾아갔었어요. 시장님께. 시장님이 이렇게 좋은 이 꿈의 학교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박 시장님께서 제가 포천형 꿈의 학교를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 시관에서. 문제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네. 시흥도 그렇고 되게 네.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게 어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한 그 꿈의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 규모 자체가 적어요. 그리고 운영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잘 못 쓰니까 대단히 부족한 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용국 전 포천시장 같이 지자체 단체장이 소위 말해서 대응 투자를 해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공간의 문제는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인데 이를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쓰는 게 아니라 공간이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뭐 지역 뭐 커뮤니티 센터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공간 공유의 개념을 공공기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이제 너무 안 돼요. AI 시대에 이게 딱 이게 완전 바뀌어야 돼. AI 시대는 여기가 지금 누가 예약돼 있고 이런 걸 비어 있어. 누구나 알 수 쓸수 있게끔 있도록. 해서 네. 이게 맞습니다. 투명하게 관리되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되면은 지금 꿈의 학교가 만약에 계속 지어진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되는데 이제 제가 꿈꾸는 또 다른 계획은 지역 사회의 거점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점을 만들지 않고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년 단위로 하고 끝나고 또 공모하다가 내가 지금 2년 3년 했다가 공모했는데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 전통이 사라지는데 뭐 우수한 프로그램들은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그 지역 사회의 거점에 센터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지역 사회 그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정주형 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 외곽의 폐교도를 많이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저께 이제 김포를 갔는데 김포에 소위 말해서 다문화 학생들, 외국인 자녀들, 중도 입국 자녀들 이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정말 철저하게 소외돼서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은 결국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 김포 국제 꿈의 학교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는 진로 적성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지역 사회도 안전하고 그 지역 사회에 속해 있는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 진로와 관련된 꿈의 학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뭐 만들어줄 수 있고 저기 저 시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신도시들 있잖아요. 정말 문화적인 시설이나 기구가 없는데 그런 데다가도 자기 주도 학습 센터나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다가 꿈의 학교가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 공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마을 교사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질적으로 승인되고 공인된 사람들을 마을 교사로 지정해 주면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서 그 선생님들이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간다면은 이 꿈의 학교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임대교육감 들어서서 공유학교라는 명칭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꿈의 학교하고? 네, 이제 꿈의 학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스스로 네. 꿈을 향해 이제 기획하고 도전하는 그런 이제 학생 주도형 꿈의 네. 학교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공유학교는 그러니까 학교가 담지 못하는 교육을 지역 사회에서 이제 함께 한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이제 운영 중인데 그 지역의 유휴 공간, 그다음에 대학의 전문 인력, 기업의 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이제 맞춤 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이 지역마다 너무 격차도 심하고요. 네. 그게 운영되기가 힘든 지금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학을 뭐 이용해서 뭐 수업을 하겠다. 전문 인력이나 공간을. 하지만 대학이 없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제 입장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되겠지만 어떤 지역은 안 되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큰 차이는 아까 얘기한 꿈의 학교는 학습자 중심주의라면은 이 공유 학교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그럼 잘 안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22년도에 꿈의 학교가 그 공모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다가 연말쯤 또 더 지나가서 이제 이름이 공유학교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들 중심으로 대학이나 기업체나 뭐 기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기도 하고 그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사실은 뭐 거의 개점 휴업 정도로 물론 뭐 충분히 그것도 고교 학점제와 연동하면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꿈의 학교 정신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다. 공유학교의 장점도 살려야 되지만은 꿈의 학교가 갖고 있는 자발성, 창의성, 주도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고리인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꿈의 학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꿈의 학교가 이제 앞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네. 꿈의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담벼락 안에 있는 학교를 생각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꿈의 학교는 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거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정 자립의 가능성 이거는 뭐 항상 교육청 예산 가지고 움직이니까 재정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주민들 참여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재정 자립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지자체와 협력 사업들 이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 들고요. 교육자의 전문성 제고 결국은 이 꿈의 학교 담당하는 분들이 스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하고 협업도 하고 거기에 일정한 부분을 교육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것도 지금 부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의 관련성 부분인데 앞서 얘기한 공교육의 교육 과정에 과연 이 꿈의 학교가 동떨어져서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고교학점제. 네. 고교학점제가 학교 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마을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역 교육 과정의 날을 만들어서 그 지역 교육 과정의 날 안에 꿈의 학교 담당자들이 직접 프로그램 들고 와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꿈의 학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관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주도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생들이 이 학습자로서 어떤 자기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어릴 때부터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릴 때는 그게 부족해요. 옆에서 어른들이 도와주고 올라가면서 주도성이 이제 강조되는 방식이니까 그런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제고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학부모들도 이제 물론 뭐 높은 교육열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꿈의 학교가 그냥 독단적인 어떤 섬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사회 연계체제로 가야 되고 그 지역 안에서 꿈의 학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꿈의 학교가 어떤 너무 지역 편중으로 도시 중심으로 또 가진 자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소외되는 집단들에게도 이 꿈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한번
지난 한 7, 8년 동안 했던 것을 평가하고 새로운 꿈의 학교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지금 2.0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 맛꿈, 찻꿈 그랬잖아요. 네, 네.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그랬는데 만꿈의 경우에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꿈의 학교를 기획하고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2.0이었다면은 이제 꿈의 학교 3.0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기 국제 꿈의 학교라든지 무슨 경기 무슨 예체능에 관련된 종합적인 센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숙형도 만들어지고 해서 공립형 대안학교 시스템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경기도를 넘어서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 네. 17개 시도의 예를 들면 권장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의 교육 탐색 교육의 네. 일환으로 네. 뭔가 이렇게 제안해 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뭐 그런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업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그 이전에 서울이 오디세이 학교라고 네.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뭐 배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 오디세이 그 학교를 만드는데 그것도 이 비슷한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부 차원에서 예전에 경기도 혁신학교를 교육부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했듯이 네. 이 꿈의 학교도 이름을 변화시키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뭐 각 예를 지역에다가 들면 각 지역에서 유사한 이런 진로 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잘 모아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시도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네, 교육부 네.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네. 맞습니다. 아까 지자체도 뜻 있는 지자체가 연계해서 네. 뭔가 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다들 그 학부모들이 다 좋아할 것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더 좋잖아요. 네, 지금 돌봄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임태희 교육감님의 지금 돌봄, 늘봄, 돌봄의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학교 예산, 그러니까 교육 예산이 돌봄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면서 그렇죠. 공교육의 그것도 불만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좀이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선생님들 불만이 또 많이 네,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꿈의 학교 주체자들, 운영자들이 이제 만약에 거점 센터가 생긴다면 이 돌봄과 마을이 함께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것도 이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학교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하고 돌봄 있습니다. 영역까지도 함께 할 수도 있다. 네.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차관점이에요.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흔히 말하는 많이 알려진 분들이 진보교육감이 많이 도전을 했는데 그분들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공약으로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다들 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17개 시도 전국 단위에서 이런 어떤 맥을 잘 이어가는 어떤 네. 모델을 중요합니다. 좀 예. 확산했으면 네. 좋겠고 네. 다양한 형태로 그거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뜻 있는 분들이 건의를 네. 해서 네. 그렇게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사실 이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에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했다 그러면 안 믿겠죠. 아니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역할을. 그래서 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각 지역에다가 설치한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센터가 2010년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확산됐어요. 저도 네. 뭐 컨설팅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들이 그 공약을 많이 내걸었거든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산해서 정말 촘촘하게 지역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 갈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이것도 고급화로 만들면 돼요. 예.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 게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책도 볼 수 있고 지금 얘기한 꿈의 학교 지역 거점 형태의 이 모임들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 그러니까 있죠.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그 공간들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유할 수 있어야 되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의 각 지역의 자기주도 학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꿈의 학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거기에 돌봄이 들어가고 네. 거기에 건강과
이런 어떤 다양한 지원 체계, 상담 시스템 이렇게 종합적인 그게 소위 말해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돈 많고 가정이 부유한 아이들이 그 길을 쓰지 않을 이유도 없고 네. 그렇고 소외받은 아이들은 더욱더 많이 쓸 것이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공간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고 그게 학습으로 이어지고 진로 교육으로 이어지고 친구 관계도 형성되고 마을과 어른들과도 관계가 형성되는 소위 말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모델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오은현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아까 아니 유튜브를 오은경 TV. 네. 오은경 네. 지금 사실 들어가면은 저 첫인사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저기 포천 저기 비례대표 네. 민주당 네네. 후보로 시의원 지금 나오신 거죠? 네. 네. 비례대표 왜 시의원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특히나 이제 교육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이 모두가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은요 꿈의 학교가 저를 이 길로 만든 거예요. 이 길로 올 수 있도록 용기를 얻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른들도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구나. 모두가 강사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좀 풀고 싶어서. 네, 교육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 마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시민들의 언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민들의 언어를 제가 번역을 해서 행정의 언어로 풀고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거를 하고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요. 이렇게 눈물이 벌컥벌컥 나요. 왜냐면은 이게 이 교육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는 교육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어른들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 고민에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도전하게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 포천의 시의원 비례대표는 그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 눌러보면 포천의 당원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투표를 통해서? 지금 50%는 이제 상무위원들 예. 그다음에 50%는 권리당원들. 권리당 포천 당원들이. 네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천 당원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근데 그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 좀 많아요? 없습니다. 3명 있습니다. 저도 많지 않습니다. 네. 성기선 TV. 예. 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TV도 한번.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2,100명 정도? 그리고 최소한 5천 명 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표는 5만 명인데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기 겸손은 힘들다. 예. 김어준 방송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이고, 2천 명이 뭡니까 지금? 그때는 제가 쑥스러워서 이거 광고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때 했어야지. 잘 나갈 때 했어야지. 이거 꿈의 학교를 위해서 지금 아마 시의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연천, 포천, 가평 이쪽에 그 소위 말해서 교육적 자원이나 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을 오히려 꿈의 학교나 이런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가서 네. 그 아이들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니까 네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네. 아니 사실 이번에 네. 경기도 교육감선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워낙 네. 네. 거물급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와서. 네. 근데 이제 뭐 유은혜 교육부총리 나왔고 안민석 전 의원 5선 의원이죠. 6선인가 5선인가? 오선. 5선이죠. 우선. 성기수 교수님, 박효진 또 네. 네. 경기도 지부장이죠. 네. 네,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데 진보 단일화 관심이 큽니다. 네. 성기수 교수는 또 저희 교육백과사전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계속 하면서 지켜봤는데 굉장히 교육 컨텐츠가 풍부한 분으로 아무나 들이대죠. 아니 제가 증명합니다. 저기 내용은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기선 TV 꼭 한번 들어가 보셔서 예.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 감으로서 어떤 분이
적임자인지 잘 따져보고 네. 꼼꼼히 따져보고 자질도 따져보시고 정책 공약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에다 이제 막 모집 들어가죠 거기도. 네, 뭐 3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들어. 이제 막 그 눌 문제 경선 눌 그렇습니다. 룰 이런 거 이제 정하는 단계죠. 아직 정해져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정도 정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 초에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음. 우리 교육이 지금 그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교육 대전환의 방향이 뭘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론화 시켜주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도 한다면서요. 토론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아직 결정 난 건 아닌데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단일화라고 하는 게 기술공학적인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공학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철학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많은 그 경기도민들이 그 의지를 표명해 줘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후원회도 있다면서요? 후원회도 한번 띄워주시죠. 예. 네. 이기용 배우가 참여했군요. 후원회장으로. 많이 거쳤습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된지. 예, 국민은행 242-40-04-438705 예, 성기선 교수 응원하신 분들 성기선 민주진보 단일 후보 2022년에 단일 후보였다는 거죠. 자, 후원해 주실 분들은 국민은행으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저게? 그 1인당 500만 원. 500만 원까지 가능하군요. 뭐 그렇게까지 낼 분은 없을 것 같고. 일반 티클 모아서 계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꿈의 학교 다뤄봤는데 오은경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행복에 기반이 되는 이제 꿈의 학교. 우리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또 제가 지금 준비 중인 비례대표도 관심 있게 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현 교수님. 예, 지금 꿈의 학교는 사실은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중심. 정말 공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외받고 배려받지 못한 아이들이 웃고 뛰놀고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게 우리 교육이 갈 길이라고 생각되고 꿈의 학교 정신을 이어서 우리 교육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정말 아이들 중심의 신나는 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육백과사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